북한이 나흘 연속으로 동해 서해로 미사일 포사격 도발을 했었죠. 그런데 그중에 첫날이었던 지난 2일 울릉도 쪽으로 탄도미사일 쐈던 날이죠. 자신들이 울산 앞바다 쪽에도 순항미사일 2발을 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도발 수위를 높이며 기만 전술에 나선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강행을 할지 또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어떤 건지 국방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이제 안보 상황이 위중한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제일 먼저 여쭤봐야 될 것은 북한의 주장. 울산 앞바다까지 순항미사일을 쐈다.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일이고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심각하다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까? 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주장대로라면은 포착을 못했을 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지금 북한이 자신들의 대외 발표에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섞어서 하면서 혼선을 주려는 일종의 기만 전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북한이 뭐 일종의 좀 허풍을 떨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순항미사일 발사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 당시에 북한 주장대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포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찰 자산을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한 그 거리대로 날라왔다면은 저희가 포착이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이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은 조종이 가능해서 완전히 독도 바깥으로 해서 우회해서 이렇게 날라왔다면은 저희가 탐지레이더 범위 바깥일 수도 있는데 또 북한이 주장했던 거리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그렇게 우회해서 또 발사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탐지를 못했을 가능성은 0%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군사작전에서 0%, 100%는요,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평가를 해보면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무언가 자신들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대전략이 있는 거죠. 그 대전략은 어떻게든 사실상 핵보유국주의를 얻어내겠다. 그 사실상 핵보유국을 지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는 제재를 갖다가 없애야 되는 거고 한국으로부터 그러한 국제 제재를 강화하는 노력,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좌절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국을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좌절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방편으로는 꾸준히 한미 관계를 이간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과잉 반응을 보낸 것이 그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만에 하나라도요. 북한이 진짜로 그런 어느 날 순항미사일을 울산 앞바다 쪽으로 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울산 앞바다로 쏘고 만약에 우리의 정확하게 따지면 영해나 영공이면은 저희가 그것을 방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공해상은 직접적으로 그걸 요격할 필요성이라든가 요격하는 데 있어서의 뭐 문제점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국제법적인 문제점은 저희가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영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방어 자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방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방어 자산이 없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위권적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죠. 네. 예. 이번에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2발을 타격했다. 북한이 이것이 만약에 그냥 허풍이라도 왜 하필이면 울산 앞바다를 특정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울산 지역이 저희 지역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래쪽으로 가면은 원전이 있는 지역이고 그런 자신들의 일단 타겟을 그쪽으로 정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위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왜냐하면 또 중심으로부터 상당히 남쪽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거두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주장 중에 EMP탄이라고 하는 전자통신 체계를 무력화시켜서 이 현대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을 이제 암시하는 듯한 적의 작전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걸 자기들이 ICBM을 쏘던 날 그날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쏘면 미국의 체계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북한은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 발언을 해석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EMP탄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중에
EMP를 시험한 징후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EMP라는 것은 결국 전자기파로서 마비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역시 북한이 과장해서 기만 전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뭐 EMP탄 암시를 비롯해서 특수 탄두들을 우리가 다 시험했다 이렇게 이제 과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북한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정교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핵 능력을 강화하면서 무기 체계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의 기원을 보면 작년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노동당 8차 당대회를 끝마치면서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양한 핵 능력을 강화해라. 그런 맥락 속에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한다면 이번에 뭐 북한이 시사했던 것이 EMP탄 말고도 소위 말하는 벙커버스터라든가 예. 또는 집속탄, 자탄으로서 지역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도 시사를 했는데 개발은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개발의 수준이 이번에 저희가 확인된 것이 없는 만큼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북한은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면서 한국 사회를 흔들려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북한이 예컨대 우리를 겨냥해서 EMP탄을 만약에 개발 완료해서 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EMP탄의 대응 체계는 저희가 갖춰진 부분도 있고 갖춰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MP탄 대응 능력은 앞으로 우리 군이 보강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북한이 EMP탄뿐만 아니라 사실은 EMP탄은 지역의 전자기 그리고 지휘 시스템을 마비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네. 사실은 뭐 지금 북한이 개발 중인 그 핵무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북한의 전반적인 도발 양상과 그 피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우려로 제기된 게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장에 반발해서 북한이 쏜 게 초단거리 탄도미사일 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직접 겨냥한 거니까 ICBM보다 우리한테 무서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초단거리 미사일을 실험했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사일이라는 것은요. 속도, 궤적, 그리고 종말 단계의 움직임 등을 평해서 이게 어떤 미사일이냐 평가를 하는데 지금 북한의 주장과 뭐 달리 초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지금도 분석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초단거리 미사일이 개발된다 해서 더 위협적이냐? 사실은요. 이 초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저 북한의 북쪽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곡률 때문에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파악하거나 탐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단거리 미사일은 북한도 전방 지역에서 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군의 미사일 대응 체계를 우리 뭐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신뢰합니다만 이제 걱정이 생기는 것이 지난달에 이제 현무가 발사했는데 거꾸로 날아간 적이 있었고 이달 초에는 국산 중거리 유도 무기 천궁이 비행 중에 이제 폭발을 했었고 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먼저 우리 군의 작전상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저도 국방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먼저 사과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면서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점을 파악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무기체계는요 사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발생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지금 원인을 분석 중에 있고 이것이 그냥 어느 한 기관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 ADD라든가 각 군이라든가 개발한 업체라든가 이걸 종합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완벽에 가까운 무기체계, 완벽에 가까운 작전 태세를 유지하는데 저희가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요즘에 뭐 소나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도발 양상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9.19 군사합의 또 위반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무용지물 아니냐, 파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신중해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차관님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 개수를 셀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 개수를 세는 게 예. 무의미할 정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9.19 공동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의 효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의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북한이 이것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예. 북한이 더 큰 도발로서 대응해 나온다면 우리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효용성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만 그 시점이- 시점은 예. 현재로서는 아니고 북한의 도발 양상이라든가 행보 이런 것들을 보다 면밀하게 저희가 분석해 나가면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런 논의들이 내부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부 내부에서? 정부는요, 사실 발표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게 나타나지만 북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중국의 당대회 끝난 다음 미국의 중간선거 전 아마 그때쯤 아니겠냐 했는데 중간선거 이제 곧 치러지고 미국이. 그러면 과연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한다면 이제 어떤 그 핵탄두를 실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망을 들려주십시오.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언제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 앞서 말씀드린 중국 당대회나 미국의 중간선거 같은 국제관계적 요소 말고도 북한이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핵실험의 기술적인 기반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면 수소폭탄 핵실험을 하겠다면은 수소폭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 또는 지금 실험하고 있는 다양한 전술핵에 탑재하기 위한 전술핵 무기라면은 그 기술적 수준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아마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형태의 핵실험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고 저희는 그것을 분석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 시기 중요하지만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핵실험이 이루어지느냐. 예. 그것이 갖고 올 군사적인 파급 효과는 무엇이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핵탄두 개발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연쇄적인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이틀에 걸쳐서 6차례인가 핵실험을 한 적도 있는데 북한도 아마 전술 핵실험을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그 탄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연속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것까지 저희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폭탄은 사실 지난번 6차 때도 본인들이 이제 그거 했다고 주장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지 그걸 한다면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위협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수소폭탄이라는 것이 결국 가장 폭발력이 큰 핵무기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은 6차 핵실험 당시에 뭐 수소폭탄 핵실험을 했다고 하지만 그 폭발력을 봤을 때는 수소폭탄급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 핵실험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뭐 메가톤급에 가까운 그런 폭발력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저희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북한이 그러한 핵실험이나 또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위협하거나 할 때 우리는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일단 억제력을 먼저 보여주고 예.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죠. 한미 연례 국방장관 회담 SCM을 통해서 예.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에 던졌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제재를 강화해 나가려는 예. 그런 기본적인 전략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CM에서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김정은 정권 종말이요. 이거 북한에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북한이 연속적으로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SCM이 열린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떠한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할까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더군다나 NLL 이남으로 미사일까지 쏘는 상황에서는 거기 전제는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거를 뭐 도발적이라고 평가하진 않고요. 네. 방어적인 차원에서 다만 너희들의 핵 개발이 어떠한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핵무력을 공격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한미 국방장관이 동시에 던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SCM은 안보협의회? 예. 네. 연례 안보 협의회라고 하고요. 연례안보협의회. 네. 김정은 정권의 종말하면 이제 그 연상하는 단어가 참수작전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극도로 뭐 경계한다 할까요? 뭐 하는 단어이고 우리 군 또 한미 군이 이런 참수작전과 관련한 어떤 그 대비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은 모든 사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또 북한과 북한에 전달하는 메시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네.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해하겠습니다. 한미 대비태세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미국이 핵 전쟁용 공중지휘 통제기라고 하는 머큐리를 최근 한반도에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사실은 뭐 예. 이 전략 자산을 공개하는 것은요, 한미가 합의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공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영공에는 안 들어왔지만 이제 한반도 근처에 이 핵주의 통제기라는 것이 만약에 지상에 있는 그 핵통제본부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하늘에서도 뭐 SLBM이라든가 ICBM을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쪽 한반도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군요. 뭐 그 부분은 항상 공개를 하는 것은 합의된 부분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좀 유추를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물론 지금 핵실험 시기를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7차 핵실험 카드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부터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꺼내들기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좀 적기라고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의 시각에서요. 예. 아마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 단계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 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중간선거가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지 않나 분석은 가능한데,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예단하고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진 않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범철 국방차관에게 저희가 듣고 있고요. 어렵게 모셨으니까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습니까? 아니 어려운 질문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나오셨으면 저희 마음대로니까요. 근데 그 미국의 그 확장 억제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라는 이제 견지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되는 건 아니냐, 한반도에 작은 핵무기죠.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되는 건 아니냐 논의가 여당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능성을 뭐 따져보고 있다 이런 정도 수준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요. 차관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결국 대통령님은 군 통수권자고 책임자시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시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한미 간의 뭐 전술핵 재배치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까? 한반도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을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단지 현 상황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이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잘 대비한다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에 충분한 한미 간의 협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SCM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떤 그래서 부분에서 그런가요? 확장 억제 지금 말씀하신 예. 부분도요. 확장 억제 과정에서 한미 간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명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을 정도로 확장 억제의 신뢰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부분만큼은 안심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뭐 가정적인 질문입니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그런 좀 논의가 좀 더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논의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북한에게 북한의 의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야겠죠. 뭐 군사적 차원에서는 저희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라든가 확장 억대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근데 군사적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외교적 대응, 경제적 대응이 아닐까 싶어요. 국제사회와 다시 하나가 돼서 결국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또는 제재 이행을 갖다가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북측에게 전달해야 우리가 원하는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장 억제라는 것이 이제 말이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 미국이 누가 이제 핵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막아주겠다라는 예. 개념인데 이게 미국이 막아주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막아주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안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그 의문들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과거보다 훨씬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일단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이 가진 억제력을 동맹국에게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해구산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라든가 핵이 아니더라도 요즘엔 첨단 재래식 무기들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뭐 전자기라든가 사이버라든가 예. 그래서 그런 걸 모두 포함해서 동맹국에게 확장시켜 주겠다는 건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뢰도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보 공유 그리고 공동 기획이라든가 그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저희가 논의하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TTX,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는 훈련을 통해서 그 실제 상황을 갖다가 가정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미국의 그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SCM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앞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네. 워낙에 좀 뭐 북한 전문가시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 박정천이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도발의 형태를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응도 한층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천이라는 인물은 미사일과 관련된 인물이고 또 우리 군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장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 위원장은 김정은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로 핵심 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되는 것은 결국 모든 메시지는 김정은의 승인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그렇겠죠. 봐야겠지만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박정천이고 박정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지금 북한의 저러한 위협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군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늘 차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우리 사회에서 주적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군이 대비 태세, 이 전쟁에 대한 대비 태세 그리고 특히 이제 정신적인 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잘 돼 있는가 이제 궁금해하는 또는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이제 민간인 출신으로서 국방부에 들어가셔서 이제 국방부 책임을 지고 계신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국민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뭐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기대하는 기대 수준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말씀하신 정신전력 측면에서도 그런 것이 워낙 충만해서 한치의 실수도 없는 그런 군을 기대하시고 저희 역시 그런 군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가끔씩은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또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 같아서 한 가지 첨언을 하면은 저희 국방부 2층 제 사무실 있는데 거기 올해 침과 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잠잘 때도 창을 베고 자면서 적에 대비한다는 말인데요.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군이 완전히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끝날 때쯤 보시면 우리 군이 정말 강해졌다. 이런 말씀을 모든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끝내셨네요? 더 있으시면 아니 하셔도 괜찮습니다. 됩니다. 오늘 어려운 질문에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